고객님, 지금 당장 이 건물을 나가세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작은 쪽지 한 장. 옆에는 조카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뒤쪽 대기석에는 낯선 남자 두 명이 저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비상구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평생 믿었던 조카딸이 이미 3명의 노인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사랑과 전쟁입니다. 오늘은 뉴스에도 보도되었던 다소 충격적인 실화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식처럼 돌보았던 조카의 배신. 그 사건의 내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과 전쟁에서 어떤 사연이었는지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9, 이춘자라고 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25년째 작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북어, 멸치 같은 것들을 파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왔지만 그래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조카딸 민지가 있었으니까요. 민지는 제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민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민지를 제가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댔고 취업 준비 기간에도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친딸처럼 아꼈고 민지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3년 전 민지가 결혼할 때 정말 기뻤습니다. 신랑은 35에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그 아이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던 민지가 갑자기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조카딸이 자주 얼굴을 보여주는데 싫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지의 관심이 유난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건강을 지나치게 챙겼고 병원 검진을 자꾸 권했으며 매번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주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큰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고급 홍삼 제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박스에 3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값을 물으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걱정하자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이모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 포씩 꼭 먹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지가 사다 준 홍삼을 처음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약간 씁쓸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한 홍삼이라 원래 이런 맛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면서 띠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방금 적었던 숫자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10,000원을 내고 갔는데 거스름 돈을 얼마 줬는지 까먹어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설마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았습니다. 결국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했지만 분명 겉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았는데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방금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증상이 오는 건가? 정말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지가 사다 준 홍삼을 마셨습니다. 비싼 걸 사다 줬는데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돌아가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아침이 되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까먹었고 전화번호도 헷갈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지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홍삼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새로 사왔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하자 민지는 냉장고를 열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먹었다는 제 대답에 민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은 양을 보니 분명 빼먹은 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을 가져가 아침 7시에 알람을 설정했습니다. 알람 이름은 홍삼 먹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알람이 울리면 바로 먹으라며 당부했습니다. 민지가 돌아간 후 저는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불빛 아래서 홍삼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포장은 깨끗했고 유통기한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옆에서 생선가게를 하는 30년 지기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안색이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요즘 자꾸 깜빡거린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영숙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는 질문에 민지가 홍삼을 사다 준 후부터라고 대답하자 영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먹지 마.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홍삼을 마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설정해둔 알람이 매일 아침 7시에 울렸지만 그냥 껐습니다. 신기하게도 머리가 점점 맑아졌고 깜빡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장사도 예전처럼 할 수 있었고 손님들 얼굴도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홍삼을 끊자 증상이 나아진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그 안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떨쳐냈습니다. 민지가 그럴 리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가게에서 멸치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빨랐고 표정도 급해 보였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곧장 물었습니다. 이모, 요즘 홍삼 잘 드세요?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해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며 따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지가 제 집 냉장고를 몰래 확인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집에 들어온 걸까요? 제가 가게에 있을 때 몰래 들어왔던 걸까요? 여분 열쇠를 준 게 후회됐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홍삼 한 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상냥한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홍삼포를 받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달콤한 홍삼 냄새가 났지만 역겨웠습니다. 입에 가져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리는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춘자야. 영숙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영숙이는 급한 일이 생겼다며 저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생선가게에 물이 샌다며 빨리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지에게 미안하다며 급히 가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나중에 꼭 먹으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가게로 따라가니 물이 샌 흔적은 없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야, 민지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평소의 민지가 아니었습니다. 영숙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민지가 가게 안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너무 차가워서 섬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일찍 나왔는데 제 집 앞에 검은 차가 서 있더랍니다. 차 안에 민지와 낯선 남자가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영숙이는 제 어깨를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춘자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 뭔가 이상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고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홍삼을 먹지 않으면 증상이 나아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지는 제가 친딸처럼 키운 조카였습니다. 설마 저를 해치려 할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착각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집안이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홍삼 상자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제품이었습니다. 유명 브랜드였고 포장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걸 검사받아봐야겠다고. 다음날 아침 일찍 홍삼 한 포를 가지고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에게 이게 정상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약사는 포장을 뜯어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홍삼 맛이 맞긴 한데 뭔가 다른 성분이 섞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이상한 게 맞았습니다. 약국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지는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집에 놀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갈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갑자기 남편까지 데리고 온다는 걸까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영숙이도 걱정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춘자야, 오늘 집에 있지 마. 우리 집으로 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만 칠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정말 저를 해치려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영숙이는 그럼 자기도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옆집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녁 6시 민지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본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차가웠습니다.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옹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저녁을 사왔다며 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 음식이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민지의 남편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집안 구조를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였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민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떤지, 가게 일은 힘들지 않은지, 외롭지는 않은지. 다정한 말들이었지만 왠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넸습니다. 뭐냐고 묻자 민지는 여전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재산관리 서류예요.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서류 봉투를 받아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임장, 통장 관리 동의서, 그리고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까지 모두 제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모가 깜빡거리시니까 재산 관리를 자기가 대신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통장도 자기가 관리하고 집도 나중을 위해 미리 명의를 이전해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나오고 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서류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금 5억의 수익자를 민지로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야, 이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민지의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모님, 요즘 치매 증상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재산 관리 못하세요. 치매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 치매 아니에요. 잠깐 피곤해서 그랬을 뿐이에요. 하지만 민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이모가 많이 깜빡거리신다고 가게 일도 실수가 잦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다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내일 당장 큰 병원에 예약을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서류들에 서명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니, 원래 글씨가 작았습니다. 일부러 작게 인쇄한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제대로 읽기 힘들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지야, 이건 너무 급한 것 같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제가 서류를 돌려주려 하자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모,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민지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덩치가 커서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모님, 우리도 이모님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남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닐까? 홍삼에 뭔가를 탄 것도 제게 치매가 있다고,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춘자야, 집에 있어?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금방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남편도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모, 잠깐만요. 서류는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춘자야, 나랑 같이 가자. 급한 일 생겼어.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영숙이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영숙이 집에 도착해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물을 따라주며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재산관리 서류에 보험금 수익자 변경까지
이건 분명 뭔가 계획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이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춘자야, 나 오늘 경찰서에 갔다 왔어. 영숙이는 며칠 전부터 민지에 대해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이 민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표정이 변하더랍니다. 그 경찰이 뭐래? 영숙이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70대 노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그 노인의 조카딸이 민지였다고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직후 사건이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이미 한 번 그런 짓을 했다니. 그럼 이번에도 저를 그렇게 하려는 걸까요? 홍삼의 약을 타서 제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자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증거가 있을까요? 홍삼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고 민지가 약을 탔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춘자 씨죠? 저는 부산 중부경찰서 강력계 박민수 형사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형사라니. 혹시 민지가 저를 신고한 걸까요? 치매 환자가 헛소리한다고. 하지만 형사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카딸 민지에 대해 조사 중인데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장 만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니 박민수 형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형사는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춘자 씨, 조카딸 김민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형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노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3명의 할머니, 1명의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신 분들 같았습니다. 이분들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지난 5년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노인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김민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는 파일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5년 전 67세 할머니였습니다. 민지의 친구 어머니였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간병을 도와주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4년 전 72세 할아버지였습니다. 민지의 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민지가 돌봐주던 중 사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3년 전 70세 할머니였습니다. 영숙이가 말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민지의 먼 친척이었고 민지가 조카딸로 행세하며 돌봤다고 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민지를 잡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고 민지가 직접 손을 댄 흔적이 없었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너무 똑같아서 수상하게 여기고 내사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번째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접니까? 형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춘자 씨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홍삼을 꺼냈습니다. 아까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걸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사라져요. 형사가 홍삼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서 성분 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이춘자 씨는 평소처럼 지내주세요. 민지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이요? 네. 홍삼도 먹는 척 하시고 민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대하세요. 절대 의심하는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형사의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민지를 계속 만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사람을 모른 척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춘자 씨, 용기를 내세요. 저희가 24시간 보호하겠습니다. 민지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형사는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비상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계세요. 위험하다 싶으면 버튼만 누르세요. 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비상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제 생명줄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가 내일 은행에 가자고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세요. 저희가 잠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춘자 씨,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민지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가면 형사들이 주변에서 잠복하고 민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개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내부에도 협조를 구해놨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도 저희 편입니다. 뭔가 이상하면 신호를 보낼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될까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민지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하며 차에 탔습니다. 민지는 밝게 웃으며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모, 오늘 통장 정리하고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지.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20분쯤 달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중앙은행 해운대 지점이었습니다. 큰 은행이었습니다. 민지가 주차를 하는 동안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형사들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앉았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모,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손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안에는 비상벨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분쯤 기다렸을까요? 뒤쪽 대기석에 두 남자가 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달리 핸드폰을 보거나 서류를 보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지를 슬쩍 봤더니 그 남자들과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7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광판에 번호가 떴습니다. 제 번호였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잡으며 일어섰습니다. 이모 가요. 3번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정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말했던 그 협조자일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이모님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서류들이었습니다.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함께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서류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가득했습니다. 고객님, 이 서류들 확인하셨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다 확인하셨어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다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컴퓨터를 몇 번 클릭하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초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3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다시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더니 통장 사이에 메모지를 끼워 저에게 건넸습니다. 고객님, 통장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이밀며 통장을 보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지금 당장 이 건물을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원을 쳐다봤습니다.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을 눈짓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 2명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민지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서류에 서명하세요. 민지가 펜을 건네며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류를 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메모지의 글씨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본능이 소리쳤습니다. 도망쳐, 지금 당장. 화장실 좀 가야겠어.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민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모,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안 돼. 지금 급해. 저는 민지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민지를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잠시만 앉아 계세요. 서류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뭐가 더 필요한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화장실 쪽으로 걸었습니다.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민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가 보였습니다. 빨간 불빛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지가 창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이모, 이모. 뒤에서 민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내려갔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이렇게 뛴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 비상구를 빠져나와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큰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택시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택시가 멈춰섰습니다.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뒷유리로 은행을 바라봤습니다. 민지와 검은 정장 남자들이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예요. 은행에서 도망쳤어요. 이춘자 씨,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위치 알려주세요. 형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택시 기사님께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 형사에게 알려줬습니다. 형사는 경찰서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부산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경찰서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이춘자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형사가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니 다른 형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며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건넨 쪽지, 검은 정장 남자들의 섬뜩한 눈빛, 민지의 다급한 모습,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도망친 게 정답이었어요. 박민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은행 내부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은행 CCTV를 확보했습니다. 보세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제가 비상구로 뛰어나간 후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정장 남자들과 급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남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조직원들입니다. 민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큰 조직이 있습니다. 형사는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명의 남자들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범죄 조직원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인들을 타깃으로 재산을 빼앗고 살해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민지는 미끼 역할을 합니다. 외로운 노인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은 후 조직원들이 개입하는 거죠. 형사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계획된 타깃이었던 걸까요? 민지가 저에게 다가온 것도 모두 계산된 일이었던 걸까요? 이춘자 씨,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미끼라는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지와 조직을 한 번에 잡으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범행을 시도하는 현장을 잡아야 해요. 다른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춘자 씨가 다시 민지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하려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다시 민지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사람을 다시 대면해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형사님, 전 너무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춘자 씨,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형사는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이걸 옷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됩니다. 민지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펜처럼 생긴 녹음기였습니다. 이건 가방에 넣어두세요.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합니다. 형사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제가 민지를 만나면 형사들이 주변에서 잠복하고 민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개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삼 성분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예상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가 고농도로 들어있었어요.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장애, 인지 기능 저하가 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제가 깜빡거렸던 것, 머리가 멍했던 것 모두 홍삼 때문이었습니다. 민지가 의도적으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럼 재산 관리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죠. 형사의 설명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춘자 씨, 결심하셨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컸습니다. 평생 믿었던 조카딸에게 배신당했다는 분노,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분노가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지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잡아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조직 전체를 소탕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사 2명이 몰래 따라왔습니다. 옆집 빈집에 잠복 장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저를 감시하며 보호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모, 어디 가신 거예요? 은행에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어지러워서 나왔어. 어디 아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 좀 쉬니까 괜찮아졌어. 이모,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걱정돼서 어떻게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 후면 민지가 올 것이었습니다. 저는 형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사들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으니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로 저를 안았습니다. 이모, 정말 걱정했어요. 하지만 그 포옹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좋아하시는 과일 사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홍삼도 사왔고요. 홍삼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홍삼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포를 꺼내 물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모, 지금 드세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저는 홍삼을 받았습니다. 옷에 달린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배가 불러서 저녁 먹고 마실게.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꼭 드세요. 약속이에요.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모, 오늘 은행에서 서류 처리 못했잖아요. 내일 다시 가요. 민지야, 그건 좀 더 생각해보고 싶어? 이모, 자꾸 미루시면 안 돼요. 이모 건강도 안 좋으시고 혼자 재산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조카딸이 아니었습니다.
전 괜찮아. 아직 정신 멀쩡하고. 이모, 요즘 자꾸 깜빡거리시잖아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해요. 민지가 가방에서 또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진료 예약서였습니다. 내일 신경과 예약해뒀어요. 같이 가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지는 저를 정말로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왜 이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가요, 이모? 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순간 민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차가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모, 혹시 뭔가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해? 홍삼에 수면제 탄 거 다 알아.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야. 검사 받았어. 홍삼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 민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조카딸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모, 누구한테 말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모,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시는 게 이모한테도 좋아요. 완전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비상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모,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저를 소파에 밀쳤습니다. 이모, 이렇게 나오실 거면 어쩔 수 없죠. 민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조용히 주무세요. 그럼 편하게 끝날 거예요.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쾅! 형사들이 돌입했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박민수 형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형사 3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민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민지,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다가갔습니다. 민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사기에 뭐가 들었는지 검사하면 다 나온다. 순순히 따라와. 형사가 민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지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모가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형사가 떨어진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춘자 씨, 괜찮으세요? 형사가 다가와 제 어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지를 경찰차에 태우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갑을 찬 민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생 조카딸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범죄자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집안을 조사했습니다. 민지가 가져온 홍삼, 가방 안의 서류들, 그리고 주사기까지 모두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한 형사가 부엌 쓰레기통을 뒤지더니 빈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졸피뎀이네요. 역시 수면제였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이제 민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 홍삼을 받기 시작한 시점, 증상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춘자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형사님, 민지는 어떻게 되나요? 증거가 충분합니다. 살인미수, 사기, 약물 투여. 중형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조직은요?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조직 전체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민지만 체포한 상태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직원들이 아직 밖에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를 신문하면 조직 정보를 캐낼 수 있을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가 함께 해줬습니다. 경찰서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춘자야, 정말 무서웠겠다.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수가 나 어떻게 민지를 믿었는데 그 애가 나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숙이의 위로에도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숙이 집에서 잤습니다. 혼자 집에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춘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이요? 김민지가 자백했습니다. 조직 정보를 다 털어놨어요. 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밤새 신문을 받고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의 규모, 보스의 신원, 다른 조직원들의 이름까지 모두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제 검거에 들어갑니다. 조직 전체를 소탕할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부산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조직 일망타진, 보스 포함 12명 검거. 텔레비전 화면에는 수갑을 찬 남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봤던 검은 정장 남자들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앵커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직은 5년간 최소 3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으며 조직원들이 친족이나 지인으로 위장해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명. 민지가 3명의 노인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4번째가 될 뻔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69세 피해자의 용기 있는 신고로 조직 전체를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춘자야, 내가 해냈어. 다른 할머니들의 원수를 갚아준 거야.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경찰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박민수 형사가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저는 간단히 소감을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제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김민지 때문에 2번째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재수사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사건도 다시 조사한대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저도 여자를 안아주었습니다. 2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민지를 봤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는 5년간 7명의 노인을 살해하고 30억 원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수면제를 장기 투여해 피해자들을 무력화시킨 후 재산을 빼앗고 살해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직 보스는 무기징역, 다른 조직원들은 15년에서 20년형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민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동정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건어물 가게를 다시 열었고 시장 사람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조심스러워졌고 밤이면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춘자 씨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첫 번째 피해자의 언니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민지에게 동생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늘 의심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졌어요. 동생이 살해당한 거였어요. 이춘자 씨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모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낸 것뿐이에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 가서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꼭 신고하세요.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춘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신고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영숙이가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춘자야, 이거 봐. 신문 사회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 건수 30% 증가. 이춘자 할머니 사건 이후 인식 변화. 기사는 제 사건 이후 노인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숨어있던 범죄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춘자야, 내가 세상을 바꾼 거야. 영숙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살고 싶어서 싸운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 용기가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제 건어물 가게도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의 이춘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으며 동시에 더 용감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이춘자 할머니시죠? 네, 그런데요. 여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할머니, 저희 복지센터에서 강연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서요. 강연이요? 네.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많은 노인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 하지 않을까.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복지센터 강당에 섰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술술 풀렸습니다. 민지와의 관계, 홍삼에 대한 의심, 은행에서의 탈출,
그리고 재판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상한 점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연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 경로당,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초청이 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초청에 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이와 마주쳤습니다. 춘자야, 요즘 바쁘더라. 강연 다니느라. 응, 좀 바빠. 근데 보람 있어. 그래,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지켜준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두 사람은 웃으며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민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니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야위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모.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정말 죄송해요.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왜 그랬어?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았어요. 민지는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 쌓여가는 빚, 그리고 조직과의 만남까지.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민지야, 돈이 중요해. 사람 목숨이 중요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너는 7명을 죽였어. 7명. 그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민지야, 난 널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그곳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기를 바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이는 여전히 옆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고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는 강연을 다닙니다.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해 제 경험담을 나눕니다. 강연이 끝나면 항상 누군가 다가와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혼자 산다는 건 외롭다는 뜻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싸울 권리가 있고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제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혼자 살아도 우리는 강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9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용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고 제 고통이 누군가의 교훈이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단골 손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징어를 달아주고 멸치를 포장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영숙이가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자야, 행복해?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냈고 더 강해졌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저녁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 손님들의 발소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소리,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맞서는 것이라는 걸. 진정한 강함이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승리란 악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69년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제 경험을 나누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중간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용감한 사연자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잘 끝나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연자님이 볼 수 있게 응원과 격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랑과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